모두가 궁금해하는 데이터의 모든 것을 알려드립니다. 데이터에 미쳐있는 내 남자와 함께하는 데이터 이야기, 데이터올릭 지금 시작합니다. 와우.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저희 우리 멤버 소개하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최 반장님.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관세무역 데이터 분석과 지식 콘텐츠 개발에 관심이 매우 많은 최 원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박 박사님. 네, 지금 저 절대로 자랑질 하고 있는 거 아닌 박 박사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뭔 자랑질? 그냥 생각났어요. 지난 에피소드에 그냥 나 수학 좋아요 같은 이상한 말 한 것 같아서. 좋아요가 아니라 잘해요였지. 잘해요. 김 팀장님. 네, 데이터 분석으로 밥 먹고 사는 김 팀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네, 저는 기업에서 데이터와 AI 교육을 담당하는 분석 꿈나무 조 과장입니다.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인물열전 두 번째 앨런 튜링 첫 번째 에피소드를 했죠. 너무 그래서 재밌어요. 박 박사님이 뛰어나다는 그런 시사점을 끝으로 마무리. 수학적으로 뛰어나다. 증명되었죠. 공식 같은 건 외우는 게 아니다. 역시 박 지난 박사다. 방송으로. 근해 공식을 누가 외우냐. 누가 수학을 외워서 하냐. 당황하고 있어. 어떻게? 틀린 말을 안 하지 내가. 못 풀 문제가 어딨냐. 그냥 넘어가는 것도 괜찮은 것 네, 같아요. 네, 네. 자, 우리 오늘은 그 근황으로 시작한 게 아니라 오랜만에 우리 댓글들 좀 지나긴 했지만 읽어보면서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박 박사님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네네, 운누아인27님께서 우와 어느 순간 느낌표 구독자 수가 폭발적으로 증가한 느낌표 좋은 방송 같이 듣는 사람들이 많아지지 좋네요. 축하드려요. 하트. 2020년도 화이팅입니다. 눈 감사합니다. 저렇게 읽냐? 내가 쓰는 TTS 프로도 이렇게 안 읽어. 근데 그런 느낌이네요. 댓글이. 운누나이님. 네. 감사합니다. 그리고, 네, 감사합니다. 김 팀장님도 하나 읽어주시죠. 네, 저는 베레포크님. 재밌네요. 잘 듣고 있습니다. 댓글 기능을 이번에 처음 알아서 크크크. 인코딩 이야기 잘 듣고 갑니다. 이렇게 댓글 남겨주셨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그리고 최 반장님도 하나 읽어주시겠어요? 조 과장님이 먼저. 제가 먼저 할까요? 네. 네, 저는 HR 데이터님. 새해 복 많이 받으세요. 최 반장님, 김 팀장님, 박 박사님, 조 과장님. 느리긴 하지만 정주행으로 방송 잘 듣고 있습니다. 참 많은 인사이트 얻을 수 있고 때로는 유쾌해서 상당히 많이 유쾌하죠. 재밌게 방송 듣고 있습니다. 새해에는 더 많은 후원과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기시길 바랄게요. 감사합니다. HR 데이터님.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 아이디가 HR 데이터이셔가지고. 일부러 조 과장님 읽으시라고. 그렇군요. 반장님 어떤? 네, 저는 읽어주시겠어요? JSJ9320님. 네. 맥에서 PPT 작업하고 나서 윈도우에서 발표할 때는 왜 깨지는지 이제는 알겠네요. 라고 아마 우리 밥박사님의 인코딩 편을 듣고 나서 댓글 주신 것 같아요. 네. 네, 하나 덧붙여서 말씀을 드리면은 JSJ9320님이 저한테 찾아오셨던 같이 담소를 나누셨던 분이신데 그 이후에 저와 어떻게 인연이 돼가지고 김정준의 야구수다 팟캐스트의 공식 패널로 참여를 하게 되셨어요. 고정 패널로 하시나요? 네네. 뭐 이제 나중에 들어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분께서 의학을 전공하시고 네. 그리고 야구에 미치신 분이세요. 네. 잘 됐네요, 진짜. 네네네. 그래서 이제 야구 쪽에서 보기에 너무 독특한 시각으로 이제 의학과 데이터를 접목해서 야구를 바라보고 계시거든요. 그걸로 실제 일을 하려고 지금 하고 계시고 그래서 너무 재밌는 시각의 야구를 좀 보고 계셔가지고 야구스타의 패널의 한 명으로 좀 합류를 하게 돼가지고 아마 여러분이 방송 들으실 때쯤이면 방송이 몇 개 나갔을 것 같아요. 축하드립니다. 네. JS 네. 님. 그래서 또 거기 가서 또 한번 네. 우리 방송 덕분인 거는 아니죠. 저희가 키워드린 거죠. 우리 아유. 출신 데이터 홀릭 출신. 그러네. 왜요? 본인이 방송인. 가서 꽂아줬다 그러시죠? 아니 그건 맞는 거 아니야? 맞아요? 그치, 제가 맞는 중개인 거지. 해드린 건 네, 맞죠. 중개인 맞으니까. 아니, 모든 사건의 중앙에 최 반장님이 계세요. 이야, 이벤트 아니, 그러니까 호라이즌 데이터올릭 출신은 아니어도 중계는 맞죠. 그러네요. 네. 그러고 보니까 우리 취업하신 분도 있잖아. 그러네. 와, 우리가 왜- 엄청난 플랫폼이네. 그러네요. 우리 방송을 들으면 지나가시죠. 새해 복도 많이 받고 그만하라고. 너도 행복해지고 내 눈을 바라봐. 내 네, 눈을 그렇습니다. 바라봐. 우리 방송 들어봐. 최명이 기다리시니까. 우리 방송 들어봐. 넌 취업하고. 자, 그러면 튜링 이제 이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지난 회차 때 튜링의 어린 시절, 유년 시절이랑 튜링 머신에 대해서 이제 우리가 이야기를 나눠봤습니다. 여러분이 워낙 똑똑하셔가지고 뭐 잘 이해하셔서 제가 시간을 그렇게 오래 끌지 않고도 충분히 전달해 드릴 수 있었던 것 같아요. 여기서 교훈은 가만히 있으면 중간이라도 간다. 가만히 있으면 이해한 걸로 오해받는다. 그치, 그치.
리액션하면 아는 줄 안다. 그렇지. 고개 좋아. 끄덕이고. 모르면 모른다고 하자. 부끄러운 게 아니다. 자, 오늘은 튜링이 암호를 해석했던 2차 세계대전의 이야기, 그리고 튜링 테스트 이야기, 그리고 튜링 사후 이야기를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에 나왔던 그 스토리가 여기서 나오는 건가요? 맞습니다. 자, 음. 그럼 이어서 파트 3입니다. 뚜둥. 튜링 제2차 세계대전을 승리로 이끌다. 여기서 등장한 암호 기계 이야기가 영화 이미테이션 게임의 주요 줄거리입니다. 튜링이 지난번에 그 기억나시나요? 존 폰 노이만이 야 너 나랑 연구 좀 할래? 미국 프린스턴에서? 라고 했는데 저 갈 건데요? 하고 이제 간 거죠, 영국으로. 세계대전이 발발했습니다. 영국이 전쟁에 돌입한 지 하루 만인 1939년 9월 4일에 런던 북쪽 브레칠리 파크에 위치한 정부의 암호학교, 암호해독반 수학팀장으로 튜링이 스카웃됐습니다. 천재적인 지능을 소유했고 튜링 머신을 고안을 했고 한 가지 일에 매진한 성격이 굉장히 높게 평가받았다고 해요. 이때 독일군은 애니그마라는 암호기계를 사용하고 있었어요. 이제 수수께끼라는 뜻이래요, 애니그마가. 애니그마는 1918년에 처음 만들어졌는데요. 문장을 치면 암호화해서 암호문으로 바꿔주는 거예요. 인코딩이랑 비슷하잖아요. 인코딩이랑. 헬로, HELLO를 입력하면 각각 다른 알파벳과 대응해서 완전히 다른 단어가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애니그마가 초창기에는 회전체를 이제 그걸 바꿔주는 회전체를 3개 쓰다가 이후에는 8개로 늘렸는데 경우의 수가 4, 9, 2에서 0이 22개인가? 붙어가지고 제가 이걸 세봤는데 49회 2000경이에요. 경우의 수가. 2000경. 경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가 10에 22승. 그쵸. 10에 22승. 어휴. 그러니까 이게 이 엄청난 경우의 수를 가진 암호문을 24시간 내에 해독하지 않으면 또 아무 소용이 없어요. 왜냐하면 독일군이 매일매일 회전체 위치를 바꾸는 거예요. 그래서 제일 처음에는 하나의 암호문을 푸는데 몇 달이 걸렸대요. 근데 그랬다가 침몰한 독일 잠수함에서 암호책을 하나 입수했고 애니그마 기계도 이제 몇 개 입수하게 돼요. 그래서 이걸 토대로 수많은 암호 해독기가 만들어졌습니다. 근데 이제 그 와중에 튜링이 수학적 상상력이나 치밀한 계산, 모든 경우의 수에 대한 어떤 계산과 직관을 총동원했다고 합니다. 근데 이미테이션 게임 영화에서도 나오지만 암호학교 안에서도 튜링이 약간 이방인처럼 지내면서 일에만 파묻혔대요. 근데 그러면서 군대 내의 규칙이나 법규는 모두 무시했다고 합니다. 자기보다 지적 수준이 떨어진 사람들에 대한 경멸감과 군대에 대한 혐오감을 숨기지 않았대요. 진짜 쉘던 같다. 쉘든이죠. 예. 이미테이션 그거. 게임에서도 보면 막 무시하잖아요. 네. 니들은 뭐 이러고 쉘든처럼 뭐. 근데 진심으로 무시하잖아요. 그쵸. 그게 악의가 없어. 네, 악의 없이. 무식하다는 거 그냥 네, 얘기하는 네. 거야. 그래서 그리고 법적으로 그때는 동성애가 금지돼 있었어요, 영국이. 근데 자기가 동성애자라는 사실을 거침없이 발설했어요. 근데 그거 아세요? 그 쉘든 연기한 남자 배우가 네네. 실제로도 동성애자죠. 그래요? 예. 맞아요, 남자친구랑 맞아요. 예, 다니고 그래요. 되게 동안이기도 하고 어쨌든. 같이 있는 그 셸든 단짝 단짝. 키 작으신 분. 네, 그 분은 팬이랑 연애했다가 헤어지고 막 그랬죠. 아, 왜요? 왜요? 네. 저는 그분도 동성애이신 걸로 알고 기억하고 있는데. 그래요? 그분은 팬이랑 연애를 했다가 실제 그 헤어졌는데 배우랑 연애를 했다고 그런 들었었는데. 그런가 봐요. 모르겠어요. 제가 잘못 기억하고 동성애는 있나봐요. 아마 쉘든을 기억할 수도 있어요. 팬이가 남잔가? 베니. 팬이 똑똑똑. 네, 그리고 자, 그리고 튜링은 기계로 만든 암호는 기계로 풀어야 된다라고 생각을 해가지고 2년에 걸쳐서 암호 해독기인 봄베를 만들었습니다. 그러니까 정확히는 폴란드 수학자인 마리안 르쥐스키가 설계를 하고 앨런 튜링이랑 고든 웰치먼이라는 사람이 개선을 한 거예요. 봄베는 기존의 애니그마 해독에 착수해서 부분적으로 성공했던 폴란드 해독기 봄바의 개선 모델입니다. 그러니까 완전히 처음 만든 건 아니고 개선을 한 거죠. 그래서 봄베라는 이름이 폴란드 과학자들에 대한 경의의 표시로 당시에 유명했던 폴란드제 아이스크림 상표명을 붙여서 지은 거라고 합니다. 봄베. 봄베는 1941년에 처음 완성됐는데요. 전기로 연결된 12개의 원통형 연산기가 있어요. 그게 영화에 나와요. 철컹철컹 막 도는 거 있잖아요. 그게 24시간 동안 가동되면서 독일 무전들 가운데서도 의미를 유추할 수 있는 철자를 걸러낼 수 있게 됐어요. 근데 이 봄베가 점점 늘어서 15개로 늘어나면서 연산 속도는 점점 빨라지게 됐습니다. 근데 아무리 경우의 수를 줄여도 애니그마의 경우의 수를 계산할 수는 없었어요. 그리고 치명적인 약점이 하나 있었는데
얘가 분석한 자료를 저장을 못해요. 봄배가. 그래서 작업한 정보들을 이 다음에 활용할 수가 없어요. 그리고 영화에도 보면 나오지만 정부의 압박이 점점 심해져요. 야, 니들 왜 아직도 못하고 있어? 지금 우리 전쟁에서 지고 있는데. 그래서 봄배가 쓸모없다면서 철거하라는 명령까지 막 떨어지죠. 영화에선 보면. 그리고 결정적으로 독일군에서 애니그마의 상위 버전인 로렌츠 암호 전신기가 등장을 해요. 얘들도 이제 그 암호기를 다시 한번 업그레이드 한 거죠. 그래서 이 로렌츠 암호를 해독하기 위해서 봄배의 약점을 개선하고 봄배에서 활용된 기술을 토대로 1943년에 12월에 세계 최초로 프로그래밍이 가능한 연산 컴퓨터 콜로서스라는 게 개발됐습니다. 요거는 수학자인 맥스 뉴먼이 제안을 했고 엔지니어인 토미 플라워스가 설계했고 앨런 튜링이 이 프로젝트를 주도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사실은 우리가 세간에 그 발표된 것처럼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가 아니에요. 근데 왜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를 알려줬냐? 영국이 이 콜로서스를 숨겼어요. 전쟁 때 이거를 암호 해독기로 썼기 때문에 애니악이 발표한 이후에 이제 이걸 이제 이야기를 한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의 인식 속에는 애니악이 최초의 컴퓨터로 알려지게 된 거죠. 1943년에 콜로서스 마크 1, 44년에 마크 2가 개발됐고요. 전쟁 기간 통틀어서 11대의 콜로서스가 만들어졌습니다. 전쟁 후에는 2대를 남기고 나머지를 해체했고 남은 것들도 1960년 이후에 모두 해체했대요. 그런 다음에 1975년에 이게 암호명 울트라 작전이거든요. 영화에도 나와요. 울트라 이렇게 써 있어요. 서류에 보면. 그래서 그때 콜로서스를 공개했어요. 그때 이제 사람들이 알게 된 거죠. 이게 애니악이 컴퓨터가 최초가 아니었구나. 그리고 참고로 2007년에는 구동이 가능한 콜로서스를 새로 만들어가지고 그 암호 해독 학교가 있던 브레칠리 파크 박물관에 전시하고 있다고 합니다. 콜로서스는 거인이라는 이름 뜻처럼 높이가 3m나 되는데 마크 2의 경우에는 2,400개의 진공관을 사용했고 초당 25,000자를 연산할 수 있어서 애니그마의 암호가 일치할 때까지 비교하는 방식으로 암호를 풀었대요. 지금으로 봐도 빠르네요. 지금으로 봐도 빠른 거지. 그렇죠. 이제 단순 이제 계산이니까 그때 가능했던 것 같아요. 근데 콜로서스 개발도 한몫했는데 독일군이 실수하기도 했어요. 그 영화에도 나오는데 독일군이 통신병들이 메시지를 보낼 때 암호문 첫 줄이 항상 하일 히틀러인 거예요. 그걸로 유출한 거지. 이거는 무슨 글자인지 모르겠지만 하일 히틀러야. 역으로 이제 계산한 인사구나. 거죠. 이렇게. 그치 인사구나. 큰 힌트를 준 거군요. 뭐 보고할 것 없음 이상무 이런 건 항상 똑같은 거예요. 그리고 매일 아침 6시에 일기예보를 전달했는데 날씨, 폭풍, 비, 파도 이런 단어들을 유추하기가 되게 쉬웠대요. 반복되니까. 반복된 걸 쭉 본 거지. 그래서 점점 더 잘 암호를 해독할 수 있게 됐고 그 와중에 1943년 3월에는 독일 잠수함에 의해서 연합군의 선박이 엄청나게 피해를 입었어요. 근데 이때 콜로서스가 암호 해독을 1시간으로 단축하고 그 이후에 몇 분으로 줄이는 이런 개선을 이뤄내면서 영국 함대가 독일 잠수함의 위치와 공격을 모두 알아내게 됩니다. 그래서 2차 대전의 종식에 아주 큰 역할을 했던 1944년에 노르망디 상륙작전을 성공적으로 수행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성공할 수 있었냐면 당시에 연합군이 유럽 상륙작전의 목표를 노르망디로 하고 있었는데 독일군은 노르망디가 아니라 칼레라는 곳으로 예상한다는 걸 알게 된 거예요. 그럼 우리가 노르망디에 상륙해도 되겠구나. 이렇게 해서 이제 영국군이 승리를 하게 됩니다. 이게 뭐 영화에서 나오는데 이 기계로 인해서 네. 종전을 엄청나게 빨리 앞당긴 거라고 하더라고요. 그렇죠. 근데 여기서 좀 하나의 그 어떤 딜레마 같은 게 있어요. 이제 여러분이 한번 사령관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우리가 독일군 암호를 다 파괴했어. 다 깨뜨렸어. 그럼 어떻게 할 것 같아요? 그러면 모르는 척 해야죠. 그치. 이게 정답인 거지. 모르는 척 해야 되는 거예요. 전쟁을 끝날 때까지는. 왜냐하면 애니그마가 간파당했다는 거 알면 그렇게 안 하니까. 바꿀 거잖아. 새로운 방법을 찾을 거니까. 결정적 한 방을 기다리는. 그니까 알면서 내가 모른 척하는 안다는 거지. 걸 쟤는 모르게 하면서 사실은 아는 것처럼 행동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그게 어려운 거지. 그래서 일부러 당해줬대요. 네가 묵낼 걸 알고 뻔히 내가 알면서도. 찌를 내려고 했는데 뭐 이렇게 된 거죠. 왜 묵낼 걸 안돼 왜 찔 내냐. 빨 내야지. 남자는 져주려고 관용이 많아서. 그래서 영화에서 어떻게 나오냐면 암호를 극적으로 해독했어요. 그래서 어떤 선박이 잠수함의 공격을 받을 거라는 걸 알아내요. 암호 해독을 해서. 그래서 그 이제 암호 해독 팀 멤버 중에 한 명이
빨리 우리 형한테 전화해야 돼 하면서 전화하러 가는데 튜링이 못하게 해요. 안 된다고. 아, 그 배에 내 형이 타고 있는데 그대로 두면 우리 형이 죽는다. 빨리 얘기해야 된다 그랬더니 튜링이 막아요. 안 돼. 모른 척 해야 돼. 그때 그 친구가 참지 않았나? 아닌가? 그 친구가 본인이 안 알리겠어요라고 하지 않았었나? 아니요. 그 아닌가? 친구가 펀치를 때려서 튜링 코피가 나고 가만히 있어봐. 말리던 사람이 튜링 말이 사실은 맞아. 알리면 안 돼. 이렇게 된 거예요. 아 그래서 싸운 거였구나. 그래서 저 싸웠었어요. 이거 영화관에서 약간 졸면서 봤어요. 그 부분을. 왜 때리지? 갑자기 폭하게 깬 거야. 암호 맞췄는데 왜 때려? 그래서 이 브레칠리 파크 암호 해독팀의 공로 자체가 외부에 알려지지가 않았어요. 치하를 할 수가 없구나. 네, 그리고 영국 정부가 이 비밀 작전을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묻어두려고 했어요. 근데 나는 이건 이해가 가더라고요. 왜냐하면 봐봐요. 많은 사람이 죽었잖아요. 근데 암호를 해독한 시점에서 그 과정이 그 이후에도 많은 사람이 죽었을 거야 분명히. 죽게 냅뒀다가 되는구나. 그치. 그게 그 영화에 나오는 한 사람뿐이겠어. 내 막을 수 남편도 있었는데. 살 수 있었는데 왜 그걸 미리 얘기 안 했냐 뭐 이렇게 될 수 있었던 거죠. 그래서 전쟁이 끝난 뒤에도 묻어두려고 했다가 나중에 이제 밝히게 된 거죠. 근데 사실 튜링이 암호 해독을 다 주도하진 않았대요. 봄베는 직접 만들고 콜로서스는 기술적 기반을 제공하긴 했지만 이제 브레칠리라는 곳에 어떤 시사점을 주는 이야기도 있더라고요. 브레칠리 파크는 천재 한 명의 위대함을 보여준 사례가 아니라 튜링 같은 과학자도 있었지만 체스 챔피언, 언어학자, 고대 로마 연구가, 윤리학자, 고서적상 같은 사람들이 같이 모여서 암호를 풀었대요. 근데 영화에서는 왜 튜링 혼자 푼 것처럼 나오잖아. 근데 그건 아니라는 거지. 그랬겠죠. 네, 그래서 콜로서스 개발을 주도한 토미 플러스라는 사람은 심지어 전직 우체국 기술자였대요. 우체국에서 일하던 전신. 사람. 예, 전신국 뭐 이런 데서. 그러니까 콜로서스를 개발했던 그 브레칠리 파크는 특별히 규율과 위계가 없어가지고 다양한 아이디어들이 공유가 될 수 있었대요. 탁월한 PM이셨구나. 그쵸. 물론 동료 인터뷰 증언에 따르면 튜링이 없었다면 영국은 전쟁에서 분명히 패했을 것이다 라고 하니까 업적은 인정해야 할 만하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들으면 들을수록 대단하다고 느껴지는 게 애니그마이거든요. 네네네. 근데 애니그마의 개발자는 되게 안 나오네. 검색해도 제가 좀 더 해보고 싶긴 한데. 아 그래요? 그러니까 앨런 튜링이 애니그마를 꿰뚫었다는 듯이 뭐 우상화되기도 했지만 근데 정작 애니그마의 개발자는 딱히 잘 안 나오네요. 나중에 좀 더 찾아봐야 되겠는데. 애니그마 자체는 그렇게 엄청나게 복잡한 알고리즘이 아니어서 안 등장하나 싶기도 하고. 왜냐하면 그건 그냥 내가 넣는 알파벳을 다른 걸로 바꿔주는 그래요? 어떻게 키만 찾으신 거예요? 있으면 되니까. 1918년 독일인 아우투르 슈비우르 그 사람의 디테일 정보가 잘 안 나와서. 상업적 네. 디테일 정보가 이 이 사람의 인물에 대한 위키에서도 그 사람 빈 페이지고 그냥 그러네요. 네, 앨런 튜링 같이 그렇게 자세한 정보는 없고 뭔가 단순 호기심이었습니다. 뭔가 영화 됐기 때문에 그 사람도 유명해진 거이지 않을까 싶긴 한데. 어쨌든 근데 예. 사실 애니그마가 유명해지게 된 거는 그 영화 때문이기도 하죠. 일반인들이 애니그마라는 걸 알게 됐으니까. 근데 암호를 생성하는 기계는 되게 많아요. 종류가. 맞아요. 예. 애니그마만 있는 게 아니라 다양한 사실 버전이 있기 때문에. 기계뿐만이 아니라 우리가 일반적으로 아날로그로도 할 수 있죠. 음. 그 책에서 특정 페이지에서 암호를 찾는 뭐 그런 기법들도 있고 그렇죠. 네. 고대로부터 암호는 이제 많이 널리 쓰이기도 했고요. 파트 4로 넘어갑니다. 파트 4. 두둥. 튜링 테스트의 탄생. 전에 탄생하지 않았어요? 또 탄생해? 탄생해야 돼요. 환생. 튜링 테스트의 환생. 튜링 머신 말고. 튜링 머신 말고 튜링 테스트. 튜링 머신 말고 튜링 테스트. 똑바로 들으란 말이야. 1945년 9월 2일 날 종전한 뒤에 튜링이 국립물리연구소에서 컴퓨터 개발 프로젝트 팀장으로 일하게 됐습니다. 1948년에는 맨체스터 대학의 컴퓨터 연구 부소장이 임명됐고 인공지능에 관심을 갖게 되기 시작합니다. 튜링이 이런 거에 관심을 가졌다고 해요. 인간의 뇌와 같은 기능을 하는 기계를 만드는 게 가능할까? 혹시 그 기계에 룰렛처럼 무작위 우연체계를 도입하면 인간이 갖고 있는 변덕스러움도 구현할 수 있을까? 이런 걸 막 고민하기 시작한 거예요. 모컴 옛날에 생각했나 봐 또. 드디어 1950년에 튜링이 튜링 테스트라고 불리는 유명한 실험을 제안합니다. 한번 상상을 해보세요. 서로 보이지 않는 방 3개에 인간 2명과 컴퓨터 1대가 들어가요. 인간 중에 1명은 실험 팀장입니다. 자, 이 팀장이 컴퓨터와 인간에게 문제를 보냅니다. 이제 텍스트로 문제를 보내는 거예요. 텍스트로 문제를 보내면 같은 방식으로 텍스트로 답변이 돌아와요. 그러면 이 실험 팀장이
어떤 게 인간이 답한 것이고 어떤 게 컴퓨터가 답한 것인지 가려내지 못하거나 컴퓨터인데 저건 인간이야 라고 간주하는 상황이 벌어지면 아 그럼 이건 사고하는 컴퓨터구나 라고 부를만 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튜링 테스트예요. 근데 튜링도 1950년 당시에는 이런 수준의 컴퓨터는 현재는 불가능하다는 걸 알고 있었어요. 근데 앞으로 점점 더 발전하면 가능할 수도 있다. 그래서 한 2000년경에는 작업 처리 속도와 저장 능력이 개선되고 스스로 배우고 스스로 프로그래밍하는 컴퓨터가 나올 거라고 예언을 했다고 해요. 아직 안 나왔네요. 아직은 안 나왔네. 완전한 시- 버전은 아니네. 실이 있는데 실이. 스스로 배워야지. 그치. 아. 그래서 튜링은 이런 기능을 가진 컴퓨터 제작에 매달렸고 생애의 끝을 얼마 남겨놓지 않은 시점에서 정말 광적으로 집착했다고 합니다. 현재는 레브너상이라는 대회가 있어요. 매년 개최되는 채터봇 대회인데 그러니까 채팅봇 대회인데 심사위원들이 채터봇이 얼마나 인간과 비슷하게 대화할 수 있는지를 평가하고 점수별로 수상자를 선정합니다. 튜링 테스트랑 흡사한 거죠. 인간 심사관이 두 컴퓨터 스크린을 보면서 판단을 해요. 한쪽 스크린은 평가 대상 프로그램이 작동 중인 컴퓨터랑 연결이 돼 있고 한쪽 스크린은 실제 사람이 연결이 돼 있는 거예요. 그래서 튜링 테스트처럼 진행을 하고 평가자가 둘을 구별할 수 없다면 컴퓨터는 생각할 줄 아는 거다라고 하는데 2008년에는 영국에서 개최됐고 이때 엘봇이라는 애가 1등을 했거든요. 12명의 심판관 중에 3명을 속였대요. 이게 91년 이상이 제정된 이래 최고 기록인데 www.elbot.com에서 직접 대화해 볼 수 있어요. 한번 들어가 보시면 그 캐릭터가 나와요. 그래서 얘한테 물어보면 얘가 답변해. 영어로 해야 되는 거죠? 그쵸. 근데 똑같은 이거를 프로그램인 거예요. 맞아요. 근데 이거를 12명 중에 3명은 인간이랑 얘를 구별 못한 거예요. 그 3명 이상한 거 아니야? 그 생각을 안 저는 해봤는데. 나머지 9명은 그러면 뭐라고 판단한 거라고? 정확히 판단한 거죠. 사람이 사람이다, 아니다라고. 판단한 거죠. 3명은 헷갈렸다. 지금 음. 튜링 테스트 이해하신 거죠? 와, 3명이 헷갈렸는데도 1등을 하고 그쵸. 최고의 성적이었다는 거예요. 네네네. 아 근데 사실 우리가 굉장히 힘들어요, 사실. 시리랑 대화해 보면 딱 알지. 딱 알지 이제. 왜냐하면 이상한 거 물어보면 얘가 이상한 소리 하잖아요. 근데 얘는 그렇지 않. 그러니까 3명이나 속일 수 있었다는 거죠. 근데 튜링 테스트라는 것 자체가 되게 뭐라 그러지? 수학적이지 않네요. 수학적이지 않아요, 맞아요. 그냥 인간 주관적이네요. 사람이 그렇죠. 판단하는 사람이 거죠. 판단하는 거예요. 네, 네. 그 왜냐면 사람이 사람인지 아닌지를 판단할 수 있다라는 전제니까 전제. 예. 사람을 속일 수 있을 정도면 사람이랑 비슷한 거지. 사실 라는 개념이잖아요. 그 사람 심사관의 능력이 되게 달라질 것 그렇죠. 같아서. 예. 그러니까 제가 아까 여쭤본 게 3명 이상한 거 아니냐고. 저 12명이 누굴지도 궁금하기도 하고. 그리고 제한적이겠죠. 아마 질문할 범위도 좀 제한할 수 있을 수 있고. 어떤 카테고리. 그죠. 그리고 텍스트로 주고 텍스트로 받으니까 이게 음성이 아니라 그런 게 안 나오잖아요. 인간의 특성이. 근데 생각해보면 우리가 비슷하지 않나요? 사람이 사람을 판단한다는 거? 만약에 박 박사가 진짜 몸 안이 다 기계야. 근데 왜 우리는 박 박사를 사람이라고 판단하지? 왜냐하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우리가 생각하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는 그런 특징들을 가지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지금 논의로 넘어가면 사실 그런 특징들로 사람을 판단하면 우리가 만들기 너무 힘드니 우선 채팅이라는 대화 인터페이스 내에서만 저쪽 제한한 맞은편에 거지. 있는 제한한 거죠. 그러니까 인간으로 보이는 느낌들, 뭐 발음, 발성 이런 것들도 다 배제하고 정보만 비교해서. 텍스트의 정보만 가지고 이 사람 이게 사람이 대응한 건가라는 걸 사람이 판단을 해보는 거죠. 그러니까 두 개가 있는 거잖아요. 특히나 그러다 보니까 이게 장단점이 확실히 있어요. 그리고 사람이라는 게 생각보다는 속이기 쉬워서 지금 이게 굉장히 높은 성취인 건 분명함에도 불구하고 실제 그 얘가 지능을 가지는가 같은 레벨이 아니라 효용 가치를 만들어낼 수 있는 설계가 되었는가를 배제하고 이 사람을 속이기 위한 트릭들을 넣을 수 있거든요. 목적 자체가 네, 사람을 속이는 데만 있다면 네. 그 구글의 그 비서봇 같은 경우 뭐 이렇게 막 취임새 넣잖아요. 사람 네. 속이려고. 네. 사람 흉내내는 거. 미용실 예약할 때. 흉내내는 거죠. 그래서 막 이렇게 하니까. 일부러 그런 거를 이제 이 뭐라 해야 돼? 장치에 일부러 넣을 수 있단 말이에요. 그러다 보니까 그런 걸 많이 해낸다면 뭐 속을 수 있겠지. 같이 되는 거죠. 그럼 엘봇 제가 많이 테스트해보진 않았지만 이렇게 표시한다든지. 그죠. 그죠? 그럼 더 사람같이 네, 느껴지니까. 뭔가 문어체가 아니라 구어체 같이 쓴다든지 그럴 수 있겠네. 그 챗봇 중에 지금 얘가 대표적으로 뭐 성공한 케이스이겠지만 그 전에 고안된 그 심리 상담을 전용으로 했던 엘리자라는 애가 있어요. 엘리자가 최초의 챗봇 얘란 형태의 이름이런 거 제가 기억이 나는데 걔는 심지어 이
뭐지? 안쪽에 로직이 네. 그 미러링으로 대부분 돼 있거든요. 오.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제가 뭔가 얘기를 해요. 뭐 아무거나 얘기해 보실래요? 뭐든지. 제가 그냥 상대방에 있는 세포시라고 생각하고 오늘 점심 메뉴 뭐예요? 오늘 점심 메뉴 말씀이시군요. 이게 미러링. 이런 식으로 대답하는 거예요. 이게 사실 그러면- 상담 기법에서는 되게 중요한 거거든요. 네. 실제 심리 상담에서 심리 상담에서. 내가 공감하고 있고 네 얘기를 듣고 있다라는 걸 리액션을. 표현해 주는 거니까 네. 그럼 듣는 사람은 이제 편안한 마음을 갖게 이거를 되는 거죠. 래퍼를 쌓는다고 표현하는데 그러다 보니까 챗봇은 반대로 만들기가 수월해져요. 앞에 있는 거 따서 문장 자기 변형을 문장, 해서 문장 템플릿 만들어 거기다 끼워 넣으면 되거든요. 그럼 사람이 인식하기엔 되게 되게 막- 사람 같아지는 거죠. 음. 그래서 네. 왜 시리가 이게 시리. 뭐야가 무슨 말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아 시리 질문하면 쉬리 말고 시리 빅스비 같은 거. 아, 근데 저는 그 튜링 테스트가 한 단계 이제 그 진화할 날이 얼마 안 남은 것 같아요. 지금은 텍스트로만 하잖아. 이제 시간이 좀 지나면 보이스로 보이스 말고 정말 사람처럼 생긴 형체를 가지고 영화에서는 인간인지 많이 아닌지를- 등장하는 셈이에요. 네. 근데 지금도 영상 합성 기술이 워낙 발전해 있어가지고 사실 그럴 수 있지. 구별 못해요 동영상 같은 거. 아니 그냥 진짜 이렇게 근데 오히려 물리적으로 나올 수도 있다는 거지. 튜링 오히려 테스트. 이게 더 어려울 수 있죠. 그러니까 그치. 정답 이런- 정보만 이런- 가지고 이런 판단하는 힌트를 게 만들어내는 거가 네. 치팅 같은 느낌일 수 왜냐면 있으니까. 영상으로 더 속이는 거니까 음. 사운드나 영상은 더 우리가 정밀하게 만들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그게 더 속이기 쉽고 음. 정보만 놓고 사람이 대답한 건지를 판단하는 게 더 어려운 과제일 수 있죠. 그리고 이제 튜링 테스트의 원래 의도를 계속 다시 한번 생각해봐야 되는데 그게 이제 원래의 의도는 저 기계가 정말 사람이라는 모사가 이런 눈에 보이는 그거 말고 이제 지능이라는 관점에서 가지고 있는 것처럼 느껴지게 할 수 있는 거냐? 아, 그치. 사고할 게- 수 있냐? 네, 이런 느낌. 사고가 좀 더 개념적이었기 때문에 사고. 예, 예. 그러니까 지능이란 무엇인가에 대한 답인 거잖아요. 그치, 예, 그치. 예. 물론 제한적인 답이고 지금 음. 보기에도 여전히 좋은 답은 아니지만 그러니까 더 이제 지금의 챗봇이라는 놈들에서는 이미 어느 정도 이상으로 올라갔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특히나 더 이제 이게 사고로 정말 있다는 거냐. 전에 얘기하셨던 중국어의 방? 아, 음. 중국. 예, 예, 네. 그거랑 비슷한 문제가 또 있는 거잖아요. 그쵸, 예, 그쵸. 예. 그러니까 그렇게 생각해 보면 튜링 테스트 자체가 이제 역사의 뒤안길로 사라지는 상태가 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거잖아요. 그 튜링 테스트는 얘가 인간이야 인공지능이야라기보다는 내가 질문을 던지고 답을 하는 요놈이 인간처럼 사고하고 나한테 답변을 줄 수 있어? 그러니까 인간의 수준이야 정도만 보는 거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렇죠. 그랬어야 되는데 이제 가려져 있고 정보를 커뮤니케이션하는 방법이 제한적이다 보니까 저쪽이 실제로 지능이 없는 상태여도 그치. 그런 대응을 할 수 있다가 증명이 된 거죠. 그 난- 전제가 내가 인간이라고 인식할 정도면은 인간이야. 그치. 그렇게 인간에 볼 수도 가까운 있겠다. 거야. 예, 예. 근데 저는 아까 무슨 얘기를 한 거냐면 튜링 테스트가 한 단계 발전한다는 게 영상 이런 게 아니라 이제는 물리적으로도 로봇이 나와서 로봇 위에 우리의 살갗 같은 껍데기를 다 입힌 다음에 지금 당신이랑 대화하고 있는 박 박사가 기계 같아요? 사람 같아요? 이렇게 물어볼 때가 얼마 안 남았을 것 같다는 느낌이 드는 거죠. 저는 실제로 순간- 정말 안드로이드가 나와서. 튜링 테스트를 모빌리티에서 테스트해 보면 과연 어떤 결과가 나올까 궁금해지기도 하거든요. 좀 자세히. 자율주행차와 네. 인간 주행차, 인간이 주행한 차를 오. 서울에서 부산까지 하는 거죠. 네네네. 그래서 그거를 갖다가 사람이 눈으로 봤을 때 뭐 그거는 너무 쉬울 것 같은데요. 쉬울래나? 이게? 기계가 훨씬 잘할 텐데. 뭐 잘 모르겠어요. 아 근데 그런 얘기 그 예전에 어떤 실수하는 들었는데. 포인트도 있을 것이고 뭐 예. 아 근데 저 예전에 그냥 단거리 말고 단거리 짧은 트랙 말고 막 서울에서 부산이라든지 막 이런 식으로 서울이랑 부산이 뭔가- 훨씬 어쨌든 네. 뭔가 좀 변수가 좀 많고 어떤 낭설처럼 들었는데 학습시키잖아요 자율주행차. 근데 그 막 새치기 많이 하고 이렇게 막 그럼 사람 새치기 좋아. 많이 하면 그렇게 학습해가지고 얘도 이렇게 막 가고 아, 그러다 운전자의 패턴 학습하는 거야? 예, 그런 식으로 그러면 안 되지. 그러면 안 되지. 그러니까 좀 다수의 자율주행차와 다수의 사람 주행차를 비교를 했을 때 근데 저는 이 어떤 결과가 테스트가 나올까? 이 대회가 네. 조금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는 게 확률이 너무 낮지 않아요? 그 컴퓨터랑 사람 둘 중에 하나면 맞추는 거잖아요. 그치. 그러니까 아, 오른편에서 또 랜덤하게 체크하기가- 섞어야 되지 않을까? 반반이니까. 네, 그리고 사람도 똑같은 사람이 아니라 다양한 사람을 써야 되고 아. 여러 개의 경우의 수를 놓고 비교를 해야 되지 않나 싶어요. 지금 김 팀장은 실험의 설계에 대해서 네, 이제 네. 이야기를 하는 거네요. 아니 뭔가 그러니까 이유가 지금 있겠지 근데 이렇게 한 이유가 제일 뭐 리소스를 단순해서 줄이게 네. 하지 않았을까 싶은데 어떻게 보면 되게 직관적이기도 한데 네. 그러니까 그럼- 이거에 대해서 난이도를 높이면 높일수록 그럼 얼마 높여야 되냐 뭐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럼 100명이면 오케이야? 1000명이면 오케이야? 이런 문제가 발생하는 거고
그래도 12명은 적게 느껴지긴 하네요. 그렇죠, 그렇죠. 네. 그럼 저 여기서 그 궁금한 전에는 게 그 숫자들도 속이지 못했으니까 그치, 그거라도. 그쵸, 예. 그러니까 이게 누가 오더라도 사람이 못 알아차려야만 지능이야라고 얘기하고 싶겠죠. 이 사람들은 그 12명이 누구로 구성되든 사람인 줄 몰라야지. 그리고 사람인 줄 알아야지. 그리고 이미 이 논의는 이제 아웃 오브 안중이 된 지 좀 됐어요. 예, 예. 그리고 실제로 챗봇 대회 중에 유명한 건 지금은 이제 아마존에서 하는데 아마존이 알렉사라고 하는 인공지능 스피커를 하잖아요. 그래서 그쪽에 이제 대화를 하는 걸 진짜 더 잘하는 챗봇을 만들고 싶은지 그쪽에 대회에서 프라이스를 좀 많이 걸고 있거든요. 보통 그래서 클로즈 도메인이랑 오픈 도메인이라는 주제로 두 가지 문제를 보통은 푸는데 클로즈 도메인은 어떤 특별한 지식 범위 내에서의 질답을 잘하느냐, 오픈 도메인은 완전 자유발화 내에서 커버해서 대응을 하느냐 같은 문제거든요. 그 다음에 또 이게 지능에 대한 개념 정의가 저는 좀 협소하다고도 생각하는 게 아니 꼭 사람처럼 답변해야 지능이야? 라고도 볼 수 있잖아요. 그러네. 기계처럼 답변하지만 문제 해결에 도움이 되면 지능이 있다고 생각하고 꼭 사람 같진 않아도 되니까. 그쵸. 그렇죠. 네, 뭐 멍멍이처럼 대답해도 지능이 있을 수 있는 건데 그러네. 그 사람처럼인가가 여기서는 핵심인 거니까 사람이랑 구별이 안 되는가 그럼 저 궁금한 게 멤버들은 인공지능을 어떻게 정의해요? 그런 얘기 할 거예요? 인공지능은 어떻게 정의해요? 간단하게만. 그러니까 이제 사고할 수 있는 사람처럼 사고할 수 있는 기계란 어떤 거다라고 혹시 이렇게 아, 생각할 수 있어요? 사람처럼 사고한다. 그러면 사람이 어떻게 사고하는지를 먼저 얘기해야 되는데. 그러니까 지금 김 팀장 얘기처럼 굳이 사람처럼 대답해야 지능이 있는가는 아닌 거잖아요. 사람 같은 지능은 아닐 수 있죠. 그렇죠. 그러면 사람 같은 어떤 지능을 가지고 생각하는 인공지능을 만든다라고 하면 그게 어떤 모습일 거라고 생각을 해요? 사람 같겠죠. 뭐야 임마? 그거 갖다가 테스트한 거라며. 어떤 거라고 생각하세요? 사람 같은 느낌이 들겠지. 그거 갖고 테스트한 거라고. 이 질문을 먼저 주셨어서 저도 막 조금 고민을 하루 이틀 했었었는데 그런 의미에서 튜링 테스트에 통과하면이라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인공지능이라면은 그 단어 자체에 입각을 해가지고 네. 사람이 사람으로 인식한다면 인공지능이겠구나라는 내 눈에 사람이어야 사람이다. 네네. 그치. 네. 저도 정말로 질문을 지능에 대한 깊은 고찰 없이 그렇죠. 저도 네. 그런 것 지능이 같아요. 아니라 사람. 이게 기계든 알고리즘이 어떻든 성능이 어떤 상관없어.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사회적 활동을 할 수 있을 정도로 정말 무리 없이 그게 가능하면 인공지능 아닌가? 그러니까 내가 바둑을 두는 상대가 알파고인지 이세돌인지 구분 못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대단한 인공지능이다라고 평가할 수 있지 않나? 근데 그거는 튜링 테스트의 일부 아닌가? 뭐 이런 생각을 하긴 했어요. 오기 전에는. 근데 저는 그 질문 이전에 무엇이 지능인가에 대한 질문에 왜 답을 해야 되는가 하는 의문이 들어요. 그거 답 안 하고 얘기한다면? 아니 그러니까 그 논의가 먼저 바탕이 되어야 질문을 할지 말지도 판단할 수 있는데 그거를 왜 생각해야 되죠? 아까는 지능이 뭔지 정의돼야 된다라고 하셨던 거 아니에요? 그거를 왜 정의해야 되냐고요? 지능을 왜 정의해야 되냐고?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 이라고 생각해보죠. 그러니까 인공지능을 만들기 위해서는 지능이란 무엇인가가 정의가 되어야 하나요? 인공지능의 목적이 곧 그것이니까 아닌가요? 사람 같은 기계를 만드는 게? 사람 아니, 같은 지능을 지능이 갖는 사람 것이? 같은 거다라는 좀 이제 논의는 정정합시다. 아니었으니까. 인공지능이라는 말을 써서 그런데 그냥 휴머노이드야. 그냥 로봇이야. 휴머노이드라고 그러니까 이제 하면 뭔가 얘기가 다르죠. 지능이 있느냐 하고는. 그러니까 이제 사람이 나와서 그러니까 태어나서 창조된 그런 사람이 아니라 인위적으로 기계적으로 만들어졌는데 와 저건 사람 같다라고 할 수 있을 만한 게 어떤 게 떠오르는 사람 거지. 같은 걸 만드는 게 목적이에요? 네네네. 왜요? 목적 말고 그냥 어떻게 생각하는지 묻는 거예요. 어느 정도 수준이 아니 그러니까 되면 이 질문이 왜 중요한지를 묻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능을 우리가 개발하려는 것은 문제를 잘 해결하기 위해서거든요. 사람보다 더 잘 효율적으로. 그럼 해결하면 되잖아요. 근데 왜 그 앞에 사람처럼이 들어가야 하냐는 거죠.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사람은 추가적인 정보를 가지고 학습을 하고 감정적인 대응을 해주잖아요. 예를 들면 호스피스 로봇이 있다고 생각을 해봐요. 그러니까 예를 그거는 들면. 사람 모양을 띄어야 된다는 목적성이 있을 때는 그게 맞는 것 같아요. 근데 그거는 지능이 문제를 해결하면 됐지 사람처럼 문제를 해결할 필요는 없는 거거든요. 심지어 호스피스 로봇이라고 가정하면 지능이 있을 필요가 없어요. 그렇게 동작하도록 잘 프로그래밍 하면 되지. 그렇지. 그러니까 예를 그건 지능이 아닌 구체적으로 거지. 들어볼게요. 예를 들면 뭐 미사일을 탐지하는 지능이 있다고 해보자고요. 사람처럼 탐지할 필요 있어요? 이제 사람이 레이더 앞에서 탐지하는 것처럼 할 필요가 없다는 네. 거죠. 사람처럼 감지해야 되나요? 그냥 잘 감지하면 되잖아요. 근데 이게 지금 논의가 좀 바깥으로 벗어났어. 내가 이야기하려고 뭐냐면
사람이 사람을 창조할 수 있느냐에 대한 컨셉인 거예요. 그러니까 사람의 지능을 따라고 이런 게 아니라 사람의 어떤 욕구인 거지 근본적으로. 과연 신이 사람을 창조 혹은 사람이 사람을 낳는 것처럼 사람이 사람을 만들 수 있을까? 이 컨셉에 대해서 물어본 거라니까. 그러니까 그게 어느 정도 수준이 되면 그러니까 그것은 인공지능이란 무엇인가와는 다른 질문이 된다는 거죠. 그러니까 거기다가 이게 외견이라는 부분은 걷어내야 되는 문제인 것 같긴 해요. 그러니까 외견이 들어가니까 지금 말이 꼬이는 상황으로 넘어간 것 같은데 그러니까 이거는 네. 오히려 질문이 이게 더 가까운 것 같아요. 사람의 본질이란 무엇일까? 지능이 아니고 사람을 결정하는. 네, 이거를 사람이라고 하려면 어떤 게 있어야 되는가? 철학적인 논의로 가는 거지. 그러니까 네. 제가 느끼기에 조 과장이 하고 싶었던 본질적인 질문은 사람 같은 지능이란 건 어떻게 평가할 수 있을까? 요 튜링 테스트 말고 아니면 그게 어느 정도의 수준일까? 그러니까 같은 거에 대한 질문이란 내가 느낌이 들거든요. 궁금한 그런 거지. 네. 지능만 갖고 있다고 사람 같은 인공지능이냐? 혹은 아까 어떤 사람은 말씀하신. 아니야. 지능이 좀 떨어져도 감정적인 뭔가가 가능해야 돼라고 생각할 수 있고 어떤 사람은 지속적으로 계속 학습하는 알고리즘이 있어야만 사람이야. 우리가 어렸을 때부터 조금씩 배워나가는 것처럼 나는 그런 어떤 주관을 갖고 있는지 물은 거지. 그거의 조건들이 뭐냐. 그 김팀장 아까 말씀하신 거에서 인지야 이해를 해가지고 인공지능이긴 하지만 그것이 사람을 닮은 지능은 아니라는 그쵸. 거잖아요. 그렇죠. 아티피셜이라는 아티피셜일 뿐인 음. 거지. 그것이 사람을 향한 네. 지능은 아닌 거라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제가 이런 인공지능 같은 논의가 나올 때마다 이 인공지능을 설명할 때 사람들이 진짜 이게 인간 같은 인공지능이다라는 상상을 보통은 많이 하게 되는데 제가 그렇지 않다라는 거에 대한 예시로 비행기를 굉장히 설명을 많이 해요. 비행기는 날고 싶은 욕구 때문에 시작한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초창기에 실패한 대부분의 케이스는 날개를 모사했어요. 새의 날개. 새의 날개를. 그렇죠. 새의 날개를 모사한 건 그 당시에는 100% 실패했어. 성공하지 못했다고요. 그런데 뭐 양력과 부력 뭐 이런 것들이 뭔지라는 걸 추력 이런 게 뭔지를 알게 되고부터는 그러니까 날개의 행동을 모사하지 않고 날개의 원리를 모사하는 걸로 해서 성공했죠. 근본적인 원리를. 그러니까 물론 지금이라고 딥러닝의 원리가 뭔지 알고선 쓰는 건 당연히 아니겠지만 그게 심지어 뇌의 동작이랑 완전히 일치하지도 않고. 근데 이제 그런 식으로 이제 날기라는 행위를 위해서 날개를 완전히 모사한 그 모양 그 자체로 나는 행위가 발생하지 않을 거라고요. 고정된 날개와 엔진이라는 추력 파닥파닥거리지 않아도 되는 거지. 파닥파닥거리지 그렇죠. 않을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뇌가 동작하는 모양 그대로 인공지능이 동작하지 않을 거예요. 아마도. 그렇죠. 그리고 왜 그래야 되냐고. 그러니까 그게 중요하지도 않아 심지어. 안 중요하죠. 이게 실용적으로 쓰이기 위해서라면. 거기다가 지금까지의 저의 어설픈 저의 경험에서는 인간답다는 흉내내기에 가까울 텐데 정말 방금 여기 써져 있던 스스로라는 관점으로 나오는 애는 정말 나오기 힘들 것 같아요. 말도 안 되게 나오기 힘들 거라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그거를 이제 학계에서는 강 인공지능이랑 약 인공지능이라는 말로 구분하기도 하죠. 표현을 하거든요. 근데 이제 대부분의 경우 약 인공지능이고 지금 말한 진짜 인간스러운 인공지능이다라는 걸 강 인간지능으로 표현하면서 방금 말한 것처럼 스스로 의도와 의지를 가지는가를 평가하게 되는데 안 된다. 말도 안 되는 일인 것 같아요. 물론 우리의 미래 중에 될 수 있을지도 모르죠. 그거는 전혀 짐작할 수 있는 일이 아니에요. 뭐 예를 들어서 옛날에는 장거리 통신이 불가능했다고 했는데 뭐 그때 감각에선 불가능했겠지. 저도 제 감각에선 불가능한 것 같아요. 근데 이제 과연 그렇다고 하더라도 쓸모가 있나? 그러니까. 그러니까 나는 이거는 자꾸 얘기하지만 왜 꼭 그걸 만들어야 되냐 이 컨셉이 아니라 사람이 욕구가 있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그 알렉사가 왜 꼭 인간의 음성처럼 부드러워야 돼요? 근데 사람들이 그걸 원하잖아. 진짜 인간처럼 아니, 부드러운 건 어렵지 않아요. 그러니까 진짜 인간처럼 흉내내길 원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우리를 떠나서 사람들이 왜 자꾸 인간을 닮은 로봇을 만들려고 할까? 사람들이 왜 자꾸 인간의 음성을 똑같이 흉내내고 싶어 할까? 그거는 사람이 영생하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난 그런 차원에서 물어보는 그런 거지. 문제라기보다는 그냥 서비스로서 그 뭐지? 캐니밸리라는 개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아니요. 사람한테 점토 주면 사람 만들어요. 그러니까 이제 나는 옆에서 보고 있는 게 그건데 당연하지. 연필 주면 사람 그리고. 그러니까 나는 나비 그리는데? 사람도 열심히 그린다고. 자, 내가 요 질문을 던진 이유는 뭐냐면 나중에 내가 다루고 싶은 그 이제 주제 중에 인공지능과 철학이라는 주제가 있어요. 그때
제가 한동안 그거를 공부했어야 돼가지고 정리한 자료들이 있는데 거기로 좀 마라톤 방송해야 될 것 같은데. 넘기기 위한 그 컨셉이에요. 아 다음 방송에 바로 그거 하시는 거예요? 다음 복선이었어. 다음 아, 정도. 역시 복선. 어쨌든 복선. 약간 그런 생각을 한번 해봤으면 좋겠어서. 그러니까 우리가 갖고 있는 기능적인 걸 높이기 위해서는 인공지능 안 필요하지. 사람처럼 행동하는 건 별로 필요하잖아요. 더 그냥 고도화시키면 되는 거지. 뭐하러 굳이 사람처럼 행동하고 말하고 웃어야 돼. 그치. 반대로 사람처럼 웃고 말하고 행동하는 건 기능을 고도할 필요 없어요. 그러니까 내 얘기 그거예요. 오히려 기능을 저하하지. 그거는 그냥 다른 반대로 얘기라고. 하면 내가 되네. 얘기하고 싶은 거는 계속해서 사람과 닮은 걸 아니 왜 바둑 만들고 싶어 바둑 하는지. 둬야 알잖아. 되는데 사람처럼 막 긴장해. 어제 술 먹었다고 더 못 둬. 야 얼마나 재밌냐 그러면. 운전하는데 음악 듣다가 졸았어. 뭐 음악 듣자 라디오 듣다가 한눈 팔아. 갑자기 떡수 두고 막. 멋있는 사람 지나가니까 쳐다보다 사고네. 이게 인간 같은 건데. 그러니까. 그걸 왜 만들어? 근데 그러니까 신기하게 만들고 싶어 하잖아 사람들이. 만들고 싶어 한다고요? 그러니까. 이런 거는 만들고 싶어 이건 하지 아니겠지만 그 사람처럼 뭐 이걸 예를 누가 들면 만들고 싶어해? 사람처럼 노래를 한다든가 뭐 사람처럼 글을 쓴다든가 이런 걸 만들고 싶은 욕구는 있겠죠. 그러니까 그게 튜링의 생각으로 돌아가면 튜링이 생각했던 거잖아. 모컴이 죽었어. 근데 모컴이 그냥 계속 살아 있었으면 좋겠어. 그러면 모컴이 갖고 있던 지능과 생각을 어딘가에 그대로 옮겨서 모컴처럼 나랑 뭔가 얘기하고 놀고 그럴 수 있지 않을까? 그런 거 보면은 튜링이 생각했던 인공지능은 그런 인공지능이네요. 문제 해결을 위한 인공지능이 아니고 사람같이 사고하는 기계를 만들 수 있을까? 모르겠어요. 이건가요? 그 튜링의 머릿속에 들어가 보진 않았겠지만 여기에서 설화에서는 모컴의 죽음 이후로 그런 게 막 커졌다고 했잖아요. 그러니까 튜링은 인간을 만들고 싶었던 게 아닐까라는 생각이 그냥 근데 그거를 튜링 어렴풋이 본인이 지나는 얘기한 거야. 건 아니죠. 본인이 이야기했을지 모르죠. 이제 저는 그냥 정리된 글만 보고 그쵸. 있으니까. 그 주변 나중에 사람들이 복귀해 봤을 때 음. 그 이제 전기를 쓰는 사람들이 그렇게 추정했던 게 아닐까. 그냥 내가 관심 있는 하고. 영역이어서 질문도 한번 준비해봤어요. 자, 그러면 넘어가 보도록 하죠. 이게 워낙 논의가 깊어지는 내용이어서. 자, 파트 5는 튜링의 죽음 그 다음입니다. 노동. 예, 많은 분들이 아시는 것처럼 튜링은 동성애자였고 저는 이거를 숨겼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드러냈대요. 그 암호학교에서부터. 근데 1952년에 동성애자였던 튜링이 19살 청년이랑 만나서 동거를 합니다. 근데 이 청년이 사실 범죄 집단이랑 어울리고 있었고 너무 늦게 알아차린 거예요, 튜링이. 근데 잠깐만 동성애가 문제인 게 아니라 미성년자 만난 거 아니에요? 그렇기도 하네. 52년이면 아니야. 튜링이 몇 살이야? 영국이랑 미국은 만 19세면은 21살이겠구나. 18세인가 17세 아니야? 그 미성년. 이 만 9세면 미성년이 아니죠. 만 19세라고 그치, 하면 그치. 튜링은 40세 이때. 그치. 능력자지. 얼마나 능력자였겠어요. 자, 네. 돌아와서 청년을 혼자 두고 외출했는데 돌아와 보니까 집이 다 털린 거예요. 그래서 튜링이 경찰을 불렀어요. 근데 이렇게 경찰이 물어봤겠죠. 그러면 이걸 다음 초한 사람이랑 당신 무슨 관계냐? 그랬을 때 튜링이 애인이라고 한 거지 이제. 그랬더니 경찰이 성문란 혐의로 고소했어요, 튜링을. 법원에서 튜링한테 선택하라고 합니다. 너 구금될래? 화학적 거세당할래? 튜링이 구금당하긴 싫은 거예요. 연구를 못하니까. 그래서 그냥 나 화학적 거세당하겠습니다라고 한 겁니다. 그리고 이런 이슈 때문에 영국 정부가 튜링을 컴퓨터 연구소에서 해임했어요. 1년 동안 튜링이 여성 호르몬인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아야 됐습니다. 거의 집에만 있었대요. 에스트로겐 주사를 맞으면 성욕을 없애주기도 하는데 지속적으로 맞으면 신체 변화를 겪는데요. 뭐 발기불능이라든지 중추신경계가 손상된다든지 그리고 이제 뭐 가슴이 여성형으로 변한다든지 이런 걸 겪게 된대요. 여성 호르몬이니까. 네. 치료 반년 후인 1954년 6월 7일에 튜링이 마침내 결단을 내립니다. 시사량을 정확히 계산한 시아노아칼륨, 청산가리죠. 이거를 사과에 주사하고 한 입 베어 먹고 이제 숨진 채로 발견되게 된 거죠. 동화같이. 네, 마지막으로 메모가 남아 있었다고 해요. 사회가 나를 여자로 변하도록 강요했으므로 나는 순수한 여자가 할 만한 방식으로 죽음을 택한다. 성인지 감수성이 별로네. 순수한 여자가 할 만하다는 얘기가 무슨 얘기야? 백설공주 이야기잖아. 근데 언제 백설공주. 근데 죽음이 아니라는 의견이 있대요. 네? 죽음이 아니니까 죽음이 죽음이 아니야. 자살이 아니다. 자살이 아니다. 튜링의 어머니랑 친구들은 사고사라고 주장을 한대요. 평소 튜링이 화학 실험에서 금을 녹이기 위해서 청산가리를 사용을 했고 부주의로 인해서 흡입해서 사고가 발생했다는 거예요. 와, 네. 그렇다면 아까 발견했던 그 메모도 뻥이라는 거지. 누군가 지어낸 거지 이제. 뻥이라고요? 약간 지어낸 것 같지 않아? 근데 누가 저런 문장이 얘기... 너무 그러니까 문장이 약간 너무 그럴듯하잖아.
그래서 문학적이야. 튜링이 그리고 누구한테도 힘들다거나 우울증이 있다거나 죽고 싶다는 얘기 안 했대요. 물론 성격적인 걸 수도 있겠지만. 그리고 실제로 튜링의 부검 결과 청산가리 섭취가 아니라 흡입이라는 사인이 나왔대요. 부검을 했어요. 네. 근데 더 어처구니 없는 건 튜링이 사망했을 때 사과를 조사해야 되잖아. 사과를 조사 안 했대. 사과에 청산가루 넣었다고 발표했는데 사과에 청산가리가 있는지 없는지는 조사 안 했대요. 배어문 사과만 있을 뿐. 그리고 튜링이 여성 호르몬 투여 기간을 되게 유머러스하게 감당했다는 이야기도 있대요. 이거 그냥 맞으면서 막 이렇게 신체 막 이런 거를 그냥 막 유머러스하게 감당했다는 이야기도 이거 있대요. 봐라 나 잘 가슴 소화했다. 나왔다 뭐 이렇게. 그러니까 자살인지 아닌지 모르는 거지. 어쨌든 전쟁을 승리로 이끌었고 컴퓨터랑 인공지능 초석을 다진 사람으로서는 조금 허무하게 죽은 거죠. 그리고 74년까지도 극히 일부 사람들만 알고 있었고 미국의 계산기학회는 1966년부터 컴퓨터 과학 분야의 우수한 업적을 남긴 사람한테 튜링상을 수여하면서 업적을 기리고 있습니다. 컴퓨터 과학의 노벨상 같은 그런 거라고 보시면 돼요. 그리고 튜링 사망 후 55년이 지난 이후에 2009년에 영국의 고든 브라운 총리가 튜링에 대한 사과문을 발표했어요. 미안해. 진짜 어떤 누구도 이런 전쟁의 흐름을 바꿀 수 없었을 텐데 우리의 사회적 보답은 너무 가혹했다. 그래서 앨런 튜링이 받은 비인간적인 처우를 생각하면 우리가 그에게 진 빚이 너무 무겁다 이렇게 언급한 거예요. 이런 건 너무 멋있네. 근데 사실은 사과는 했지만 사면은 안 했대요 그때는. 네, 그때는. 그리고 2012년에는 튜링 탄생 100주년을 맞이하면서 이제 여러 가지 행사가 열리고 네이처지가 튜링을 표지 모델로 내세웠습니다. 2013년 12월 22일에는 사후 59년 만에 영국의 엘리자베스 2세 여왕이 크리스 그레일링 법무부 장관의 건의를 받아들여서 튜링의 동성애 죄를 사면합니다. 그리고 법무부 장관이 그때 이런 이야기를 했대요. 그는 애니그마 암호를 푸는데 중요한 기여를 해서 2차 세계대전 종식을 2년이나 앞당겼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고 사면 운동이 2011년 12월부터 있었는데 37,404명이나 서명을 했다고 합니다. 너무 적지 않아요? 영국 인구가 그렇게 안 클걸요? 아니 온라인 서명인데 요즘 같으면 많이 할 텐데 그때는 또 많이 2011년에 온라인 서명인데 3만 명 너무 적은 것 같은데. 안 알려졌나 봐요 그때는. 우리나라처럼 모바일이 좋은 환경이 아닐 수 그런가요? 있습니다. 그리고 우리만 해도 튜링 사면해 주세요 하면 관심 가질 사람이 사실 그 많지 않을 수도 나라의 있지 않나? 튜링인데 어떤 네. 그랬다고 합니다. 네. 외국 위인이어서 더 그렇게 우리가 크게 볼 수도 있어요. 오히려 위인. 오히려. 우리 거기는 많아 위인이. 독립유공자 뭐지 그런 거 해주세요 했을 때 우리 몇만 명 했다고 생각. 그리고 뭐 앨런 튜링이 뭐 이순신 같은 지위는 아니기 때문에. 그치. 앨런 튜링 모르는 사람도 영국에 많지 않겠어요? 영국에서 그럴까요? 그럴 수도 있죠. 그럼요. 뭐 컴퓨터 학자를 모든 사람이 다 알 수도 그리고 있겠다. 생각보다 영웅인데. 꽤 현대잖아요. 지금 생각해 보면. 그렇지. 1차, 캠브리지 2차 벽에 사이니까. 그렇게 박혀 있을 만한 분인데. 그런 사람이 수천 명 있어요. 그래요? 캠브리지. 그러면 서울대 교수 중에 아시는 분 누가 있어요? 모르죠. 그리고 이게 논란이 있었대요. 사실은 사면에 대해서 예전부터 검토가 됐어. 2009년 그때도. 근데 이렇게 이야기를 했대요. 과거의 일이라고 해도 형사 사건에 그 당시에 위법이었던 걸 사면해 주는 건 문제가 있을 수 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 법에 의해서 위법이었던 거잖아요. 그 케이스만 사면해 줄 수 없잖아요. 그럼 법이 바뀔 때마다 과거의 사람 다 사면해 주나? 소급해서 사면해 줘야 돼. 그건 아닌 거지. 근데 이건 이제 상징적인 거죠. 그치. 그러니까 동성애자를 대하던 태도를 변화했다는 걸 보여줘야 되는. 그리고 영국이 약간 보수적인 집단이라고 생각을 해보면 동성애에 동의하는 사람이 많지 않을 수도 있지. 그러니까 지금 이게 동성애에 대한 여론이 10년 만에 바뀐 셈? 이라고 볼 수 그렇게 있죠. 볼 수도 있겠네요. 네. 여왕이 근데 사면권을 행사한 게 2차 세계대전 이후로 4번밖에 안 된대요. 튜링이 되게 중요한 역할을 한 거죠. 아까 그 박 박사님이 처음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애플 컴퓨터 로고 한입 베어먹은 사과가 튜링 추모하는 거에서 나왔을 거라고 하는데 애플은 부정하고 있어요. 그건 뉴튼의 사과다 이러고 있는데 어쨌든 뭐 그 튜링의 사과라는 이야기도 많고 잡스는 그냥 웃고 넘겼다고 그렇다고 하더라고요. 그런 질문 왔어요. 어쨌든 뭐 컴퓨터 분야 공로가 대단하기 때문에 이런 이야기를 하지 않나라는 생각이 들고요. 마지막으로 제일 처음에 지난 에피소드에서 앨런 튜링의 생애를 시작할 때 손기정 선수랑 이제 같은 연도에 태어났다고 했는데요. 앨런 튜링도 세계적인 기록을 보유한 마라토너였대요. 최고 기록이 2시간 46분 3초인데 1948년 올림픽 최고 기록보다 11분밖에 안 느리대요. 와. 그러니까 오늘날로 생각해 보면 대학 교수가 마라톤 대회 우승에 그 출전해서 막 순위에 오른 거예요. 국대급 선수였구나. 1948년에는 크로스컨트리 경기에 나가서 톰 리처드라는 선수를 제치고 우승했대요. 앨런 튜링이. 근데 그 톰 리처드는 그해 올림픽에서
마라톤 은메달 수상했던 사람이라고. 선수급인 거네요. 네, 완전 선수급인데 앨런 튜링이 그 사람 이긴 거예요. 이렇게 체력 그리고 명석한 두뇌를 모두 겸비했던, 그리고 사후 인정을 받았고 죽음에 대해서도 좀 석연치는 않았던, 지금 컴퓨터와 인공지능의 시초가 됐던 앨런 튜링 편을 이렇게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 고생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너무 재밌네요. 앨런 튜링에 대해 정리한 글이 되게 흩어져 있어요. 뭐 자서전 같은 게 좀 잘 정리되는 것도 없고, 제가 정보를 이렇게 저렇게 이제 여기저기서 조각조각 모으다 보니까 조금 잘 안 맞는 정보가 있을 수 있다는 점을 이해를 해주시고요. 또 제가 지금 감기 중이어가지고 감기 중이랑 이상하네. 감기 걸려가지고 목소리가 좀 편치 않은 부분도 좀 이해를 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우리 끝나고 얘기해요? 여기까지 들은 사람들만 들을 자격이 있다. 우리 멤버들은 어떻게 들으셨는지 짧게 소감 한마디씩 듣고 마무리하도록 할게요. 우리 최 반장님부터 어떻게 네. 들으셨는지. 사망하셨을 때 나이가 40대 초반밖에 안 되셨네요. 네. 네, 정말 너무 단명하셔가지고 되게 실제로 저 이후에 발전했던 세계를 상상을 해보면은 더 많은 일을 하셨을 거고 지금의 인공지능이나 이런 분야 연구에 얼마나 많은 변화가 있었을지 짐작도 되지 않을 정도로 어쨌든 대단하신 분이었구나. 네. 네. 계속 얼굴은 자꾸 베니트 컴버비치로 상상을 하고 베니스 들었는데 컴버비치랑 비슷해요, 약간 느낌이. 네. 약간 성마른 느낌. 그치? 그래요? 네. 어쨌든 뭐 분석, 컴퓨터, 뭐 이런 컴퓨팅 사고, 네,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번 더 생각해 보게 된 좋은 재밌는 시간이었던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고맙습니다. 박 박사님 어떻게 들으셨어요? 네, 저는 사실 앨런 튜링이라는 사람 자체를 집중해서 관심 가져본 적은 한 번도 없어갖고 이번에 좋은 얘기를 잘 들었던 것 같고요. 수학과 컴퓨터에 대한 얘기를 여기서 꺼낼 거라고는 생각도 못 하고 있다가 갑자기 쓸데없는 얘기를 한창 했다가, 네. 그리고 아까 중간에 질문 주셨던 이제 인공지능. 인공지능에 대한 철학적 논의 부분이 더 기대가 되는 방송이 됐던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저는 지금의 저의 의견에서는 불가능할 것 같고, 그 다음에 그게 정말 사람 같다 일대의 트릿이 어떤 중요한 일인가, 그러니까 얘를 뭐 자연인, 법인 이런 것처럼 인공인이라고 법을 개정해야 된다라는 논의가 있는 걸로 알고 있는데, 그거에 대한 얘기는 철학적 논의 쪽에서 좀 더 재밌게 할 수 있을 것 같거든요. 네네. 그래서 그렇다면 그게 유의미한 법 개정이긴 한가? 서부터 그게 그러면은 책임은 누구한테 있는 거냐? 오, 되게 정확한 요지들을 짚어내고 있어. 그러니까 그 법인과 논의에서. 같이 네. 새로운 법인 같은 경우는 운영자와 소유자의 분리라든지 어쨌든 그거에 대한 책임의 분리 같은 개념으로 넘어가는데, 그렇죠. 인공인도 마찬가지가 될 거거든요. 그러면은 제작자에게 책임이 가는 게 맞는 거냐? 그거는 샀으니까 산 사람이 소유자 책임져야 되냐? 이런 이슈가 있어서 칼 같은 거랑 비슷하잖아요. 그래서 그렇게 생각하면 그것도 재밌는 주제라고 생각해서 오히려 네. 다음번에 하시게 될 네. 다음 시간인가요? 다음번 정도 될 것 같습니다. 하게 될 그 약간 철학적 관점에서의 인공지능 부분이 조금 더 기대가 됐던 화였던 것 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김 팀장님은 어떻게 들으셨어요? 저는 이제 역시 천재들은 성격이 대쪽 같다 하는 생각이 들었고, 나 욕하는 줄 알았어 지금. 또 한편으로는 대쪽 같다. 천재들 중에서도 조과장이 그런 천재들을 좋아하는 건 아닐까. 그럴 맨날 수 있다, 그럴 수 성격이 있다. 개팍한 사람들만 모아와가지고 우리한테 소개해주면서 고를 때 그런 사람만 보는구나. 천재들은 다 그래. 날 봐. 나를 봐. 이렇게 얘기하는 게 아닐까. 일단 나는 괴팍하지도 않고 천재도 아니야 이 사람아. 근데 골라놓고 보니까 성격이 이상하더라고. 끌리는 사람들이 있겠죠. 천재들의 버스표 이론이라는 얘기가 있어요. 그게 뭐예요? 천재들의 버스표 이론. 버스표 이론. 네, 버스 그게 최근에 누가 했던 말인데 정확하진 않은데, 이제 버스표를 수집하는 이상한 편집증적인 광적인 취미사를 갖고 있는 사람이 있대요. 네. 근데 그런 사람이 천재적 기질이 있다라는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우연히 그 천재가 집착한 무언가가 사회에 도움이 됐거나 아니면 공로가 쓸모가 있거나 네. 어떤 느낌인지 알겠다. 그러니까 뭐 하나에 그렇게 집착하고 있고 거기에 매달려 있어야만 성과가 나온다. 그런 게 천재다라는 식의 버스표 이론을 얘기했는데, 지금 조금 전에 앨런 튜링도 그 인간을 만들어내는 그 뭐지? 자기 친구를 인간으로 만들기 위한 그걸 새롭게 만들기 위한 어떤 집착의 결과물이었지 않았나라는 생각이 하게 되네요.
죄송합니다. 인터넷에서. 뭐 약간 저 얘기 다 했는데요. 아, 그래요? 아니 저는 박한 그냥 천재. 조과장의 성향이 아. 인물 선택에 반영되는 것은 아닌가. 아, 개팍하면 사랑한다. 네, 뭐 굉장히 합리적인 사고를 하죠. 그러니까 네. 샘플이 2개밖에 없지만 좋은 선택이었다. 아니 앞으로 나올 인물도 한번 봐봐요. 스티브 잡스? 어쨌든 지금까지는 100%. 야, 2명 보고 100%라고 하면 어떡하냐. 아니 숫자가 잘못되진 않았어. 아, 그러네. 저도 마지막으로 소감을 얘기하자면 박 박사님 이야기해 주셨던 것처럼 인공지능이랑 철학을 제가 앞으로 좀 다루려고 하는데 되게 재밌어요. 그냥 간단히 예고 드리면 2가지 컨셉이에요. 기계가 계속 사람처럼 정말 사람을 닮아가게 됐을 때, 그게 궁극에 달했을 때 우리가 그걸 사람이라고 할 거냐가 첫 번째 관점이고, 인간이 몸을 계속해서 기계로 대체해요. 장기 대체고 뭐 나중에 뇌도 대체. 공각계동대처럼. 그럼 그걸 사람이라고 볼 수 있냐? 이 2가지가 가장 중요한 논의예요. 넌 사람이니? 그게 이제 재밌을 것 같고, 마지막으로 저도 그 박 박사님 방금 또 얘기한 것처럼 저는 앨런 튜링이 수학적 사고로 인해서 뭐 컴퓨터를 만들고 이게 아니라 17살에 자기 절친이었던 친구가 세상을 떠나면서 정말 완전히 몰입해가지고 나는 언젠가는 인공지능이라는 걸 만들어서 모컴이 했던 행동들을 주입해서 나랑 그때 대화를 나눴던 그 모컴을 내 앞에 만들고 싶어라는 생각으로 이런 컴퓨터를 구상하지 않았을까? 그 편이 되게 좀 더 흥미진진한 잠재 스토리지 않을까. 그랬으면 좋겠다. 이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그게 재밌는 스토리라 그게 뭐지? 근거가 없어도 이렇게 널리 퍼지는 거죠. 그니까 그럴 것 같아. 거기에 살 붙이고 이러다 보면 다른 아름다워 거죠. 보이잖아요. 네. 그니까 이야기랄까. 서사 뭐 이런 거죠. 네. 스토리텔링. 네. 그러면 이렇게 인물열전 2번째 이야기 앨런 튜링 편은 마치도록 하고요. 다음에는 좀 더 재미있는 이야기로, 더 좋은 콘텐츠로 다음 방송으로 다시 인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